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자, 11월 23일 목요일 저녁 8시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벙커원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다. 이런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정말 답답한 표정들이세요. 예, 단일화가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네, 그런 기대감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지금 보니까 YTN 속보 들어온 게 안철수 후보 쪽에서 남은 것은 두 후보 사이의 대화와 협의뿐이다. 물리적으로 여론조사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면 이 얘기는 여론조사 하지 말자. 두 후보 사이의 담판으로 결론 짓자.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지금 오늘 저녁까지만 합의되면은 네. 가능하죠. 예. 이게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해는 되네요. 네. 지금 이 속보가 예. 무슨 얘기냐면은 안철수 후보 진영이나 예. 문재인 후보 진영이나 뭐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캠프라면은 당연히 합의에 대비한 그 이후의 프로세스를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각자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은 다 스탠바이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후보가 합의만 하면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딱 하나 문제가 있어요. 예. 바로 안철수 진영에서 제안했던 그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굉장히 복잡해요. 예. 그게 그냥 여론조사 해가지고 잘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예. 두 사람을 따로 박근혜 대 안철수, 박근혜 대 문재인을 조사를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리 이 해석의 합의를 해놓지 않으면은 네. 나중에 매우 웃기는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해석?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다 조사를 했는데 박근혜를 이겼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게 한 0.5%밖에 못 이기고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에게 한 2% 이겼다고 칩시다. 네. 근데 안철수 후보 쪽은 둘 다 지지도가 높게 나와가지고 네. 차이는 0.5%밖에 안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쉽게 설명하면은 안철수 46.5%, 예? 그다음에 박근혜 46. 예. 그렇게 해서 0.5% 차이로밖에 못 이겼고 네. 이쪽으로 가가지고 예. 박근혜하고 문재인의 경우에는 네. 문재인이 45, 그다음에 박근혜가 43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차이는 2% 더 나지만은 예. 실제로 45%밖에 못 얻었기 때문에 여기 안철수 후보 쪽 46.5%가 나오면은 도대체 누구를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세세한 문제의 합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A가 이겼을 때, B가 이겼을 때, A, B 둘 다 이겼을 때, A, B가 다 졌을 때 이런 경우를 다 상정을 해가지고 또 네. 두 진영이 합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여기 하루 갑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자세한 소식을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네. 그 얘기가 나온 배경은 아마 거기에 있을 겁니다. 단판이 될까요? 단판이 되겠죠. 어느 한 후보가 말하자면 양보할 것이다? 아니 이제 그거는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게 뭐 안철수 짜증을 내세요. 아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네. 제가 항상 그 방송이라든지 트위터에서 뭐 페이스북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추리라든지 제가 판단하는 도덕적인 가치 기준 여기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에게는 좀 야박한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노 대통령하고의 인연은 정말로 집권하고 나서 딱 한 번 만난 것밖에 없는 그 이전에도 안 만났어요. 고문 시절에 한 번 만났을 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뒷담을 타고 넘어가서 매일같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뭘 한다 이런 식의 오해를 이제 받은 적도 있고. 근데 지금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넌 씨발 문재인 뭐 어디 참모냐 네. 이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거를 들을 만한 일들을 하셨어요.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 보면은, 너무 살벌해. 근데 나는 진짜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건 아닌데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며칠 전까지는 이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일체 거의 얘기를 안 했습니다. 박근혜 까는데 바쁜데 지들 알아서 하겠지. 예? 했는데 이제 이게 자꾸 이상해지고 해가지고 저도 손발이 있는 사람이고 물론 이제 옛날 휴대폰이긴 합니다만은 전화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이거. 네. 예. 지금도 문자 와 있네. 계산서 발행은 개인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8시 20분에 그 안철수 기자회견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여기서 볼 수가 있나? 상당히 궁금하네. 예. 그래 이제 예. 그런 오해를 받지만은 그래서 내가 아까 좀 짜증 비슷하게 된 거.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 단판으로 가자는 건 안철수가 양보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위에 어떤 경우 있어도 없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또 난 욕을 먹는단 말이야. 그게 싫어.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직접 발언을 하는 모양인데요. 네. 두 번째는 자, 예. 지금 나왔습니까? 시작이 되는 모양인데요. 자, 들어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할 것을 선언합니다. 단일화 방식은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 새정치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와 저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제 마지막 중재안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단일화 방식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새 정치에 어긋나고 국민에게 더 많은 상처를 드릴 뿐입니다. 저는 차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문 후보님과 저는 두 사람 중에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제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후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이 국민 앞에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단일 후보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그러니 단일화 과정의 모든 불협화음에 대해서 저를 꾸짖어 주시고 문재인 후보께는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비록 새정치의 꿈은 잠시 미루어지겠지만 저 안철수는 진심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갈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예, 안철수 후보의 용단이었습니다. 예, 정말, 좀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참 뭉클해지고 그렇습니다. 예.
먼저 이제 안철수 후보가 백의 예. 정권을 하겠다고 선언한 점에 대해서 예. 감사를 드리고요. 예.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마음 상하게 한 일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진짜 마음 놓고 얘기할게요. 그동안은 더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지만은 혹시라도 마음 상대방이 정말 열받을까 봐서 네. 뭐 충분히 열을 받았었겠지만은 그보다도 훨씬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었는데도 얘기를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제 마음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사실 그야말로 죽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참모들이 잘못이든 본인의 잘못이든 그래서 저는 그 얘기하면 진짜 돌맞을까 봐서 얘기는 안 했지만은 후보 등록전 사퇴하는 것이 안철수가 이 모든 악수를 단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다. 근데 그런 생각을 얘기를 왜 못했느냐면은 TV 토론을 보고 못했어요. 전혀 양보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어젯밤에 사실은 안철수 캠프 쪽에서 나온 입장 표명도 보면은, 조선일보 윤정호 정치부장의 관측대로, 단일화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도 받았었고요. 근데 말 그대로 된 거죠. 네? 사실 저도 박수! 예,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이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진짜. 이렇게 우리는 다 같이 에브리바디 감옥에 가는구나. 제가 오늘 트위터에다 2번이나 글을 남겼죠? 이거는 생존의 문제다, 우리한테. 저의 얘기였습니다. 예. 아니 나는 나 꼼수가 있으니까 절대 안 가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자, 여튼 하여튼 안철수 후보 정말 용단을 하셨고,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고 또 기대했던 그 안철수였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의미했었고 허상이었다는 것들을 느꼈고요. 참 오해했던 것들이 너무 부끄러워지네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 사실 가상경영이 조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방안입니다. 예. 지금이 가는 얘기지만은 뭐 트위터에서도 여러 번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까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두 사람에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박근혜를 선택해야만 되는 그런 도덕적으로 매우 나쁜 방안이에요. 그 방안으로 가가지고 졌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저 내부의 자료를 갖다가 봤어요. 봤더니 문재인 캠프의 자료? 아니요. 양 진영의 자료 답니다. 다 봤는데 안철수 캠프에서 유일하게 이기는 것이 바로 가상경쟁력 방안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책값도 조사는 거의 20% 이상 차이 났어요. 오호. 문 캠프에서 적합도로 가자라고 제시했었는데. 지지도도 거의 한 7, 8% 차이 났고 가상경쟁력이 한 5% 정도 앞서는 그래서 저는 가상경쟁력을 해도 안 된다. 지금 5% 앞서지 막상 해봐라. 마이너스 5% 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여준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런 꼼 쓰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하라고 몇 번 얘기했죠. 저 정면 돌파가 후보 사태인데 차마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이제 그런 모든 결과를 다 집어던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조사를 해가지고 졌으면은 안철수 후보는 치고 더 이상 뻗어나갈 수 있는 것마저 없어졌을 겁니다. 역시 그 죽는 길을 택해야 산다라는 그렇죠.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 문재인 캠프에서도 오늘 밤에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계속 그 안을 고집한다면은 수용하겠다. 그렇죠. 이런 입장을 정리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문 캠프에서 어떻게든 이기니까 뭐 받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이쪽에서 여론조사를 해봐도 어차피 지는 걸로 나오니까 이 후보에게 차마 사퇴하라는 얘기를 못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과감하게
사퇴를 한 거라고 저는 이제 봐요. 그게 이제 결국은 안철수 후보도 비로소 정치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요. 결단할 때는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그거 못해가지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스스로 자멸하는 정치인들 우리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선 얘기를 해보죠. 앞으로 여론조사에 어떻게 이 상황이 반영될 것 같으세요? 사실 이제 참 걱정이 많이 됐었죠. 저는 뭐 아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리고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진영의 싸움은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든 간에 예. 일반 보편적인 국민 정서에는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침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생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양 진영의 잘잘못을 따지고 하는 건 전문가들의 일이고,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처럼 정치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지, 일반인들은 아유, 지들이 뭐 아름다운 단일화 한다고 하던 지랄하고 빠졌네 라는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단일화 효과를 매우 반감시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저도 화가 났고,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둘 다 죽는 공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제 그렇게 저로서는 뭐 크게 심한 말을 했다고 보진 않는데 더 심한 저 심정은 그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예. 욕을 한 200까지 하는데 그중에 된놈으로 한 20개 골라가지고 하려고 하셨다? 하여튼 이제 그 모든 것을 안철수 후보가 후보직 사퇴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지금까지 안철수 진영에서 보여왔던 것에는 180도로 다른 겁니다. 네. 그만큼 임팩트가 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무리 문재인이나 안철수를 흠집을 내고 싶어 하는 이 박바방 방송과 친박 신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흠집을 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네. 이제 며칠 또 남았으니까 어떻게든 또 네. 방법을 찾아보겠지만은 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나쁜 이론을 일거에 잠재우고 단일 후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야말로 안철수 후보는 최고의 1등 공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효과가 실제로 표로 나오고요. 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네. 그 노정 단일화를 했을 때 네. 그 단일화 효과가 한 15% 정도 됐습니다. 어허. 바로 그날 효과가 15%가 30%로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항상 노무현 후보였죠. 그때 이해창 후보를 10% 이상 앞서는 그런 행세가 단 한 번도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19일 전인가부터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돼가지고 실제로 여론조사는 했지만은 외부에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신문사에 있었으니까 맨날 봤죠. 네. 그것처럼 이번 안철수 후보의 백의종군 선언은 그 아름다움을 극대화해주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보다 무난히 이 박근혜를 누를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해 준 것만은 틀림없는 것이라서 정말 네.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노정 단일화 때도 사실은 그 단일화 이전에는 노무현하고 정몽준이 합쳐봐야 뭐 이회창을 따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고 실제로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노무현 캠프에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죠.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단일화 핸들 이해창을 이길 수 없다. 네. 라고 결론을 낸 상태였어요. 그냥 뭐 단일화 되면은 어찌될지 모르니 한번 한번 해보자. 한번 이게- 주사위를 던져보자 뭐 이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지난번 제가 6회인가 5회인가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죠. 당선 가능성이 두 사람이 합치더라도 낮을 때 오히려 더 아주 낮으면 안 되지만은 네. 어느 정도 낮을 때가 단일화가 더 잘 됩니다. 이 둘이 합쳐서 지표상으로는 지지만은 어쩌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후보 단일화가 가장 쉬운 거예요. 네. 그러나 두 사람이 합치면 무조건 이긴다. 네. 일단 가장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제가 어렵다고 본 이유가 네. 두 사람이 둘 다 20%가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치면은 무조건 박근혜를 이겨요. 50%가 넘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가장 어려운 건데 네. 결국은 이제 아름답게 결말을 지었으니까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할 말은 많이 있지만은 예. 자 그러면은 자, 앞으로 예.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일단 당장 저쪽에서는 분명히 이 단일화의 어떤 그런 의미를 굉장히 깎아내릴 것이 분명하고 또 공작을 이제 펼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뭐 자력에 의한 뭐 하여튼 긍정적 변수를 만들어낸다 치면은 내일 안녕하십니까 이회창입니다. 제가 우리 미스박하고 손잡았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이회창, 지지 선언이 이제 내일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정말 최근의 그 일련의 사태를 보면요. 네. 정말 그 박근혜 후보는 재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네. 항상 야권에서 국민의 시선을 끄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네. 다 묻혀버려요. 예. 전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번 그 단일화 갈등 국면에 있어서 유일하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새누리당이 완전히 젖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말을 했던 거 아닙니까? 했죠. 김무성이가 나 좀 카메라에 비춰주세요 이러면서 말이죠. 자, 근데 예. 내일 또 뭐 이해창이하고 어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예. 백의 정권 때문에 다 묻혀버려요. 그리고 예.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이해창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이제 국민들 속이는 거예요. 그게 만약 뭐 어제 쇼를 한다면은 왜 그러냐면은 네.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네. 2007년에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가 이명박한테 사기당한 경선이었어요. 사기를 당했다. 네. 아. 뭐냐면은 대의원 선거에서는 박근혜가 이해창이 이명박을 근소하게 눌렀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보정으로 역전을 시켰어요. 부정? 보정. 아, 보정. 아. 부정이 아니고. 박근혜 진영에서는 그때 여론조사가 자기들에게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죠. 왜냐하면 박근혜는 계속 여론조사가 올라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형편없이 뒤져 있다가 네. 한 번도 앞서지는 못했어요. 네. 계속 전당대회로 가면서 박근혜가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보정이 크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졌습니다. 아. 그래서 박근혜는 이제 전당대회장에서 치고 나서 이 지랄 맞다 이 얘기를 못하니까 뭐 승복한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속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었죠. 네. 왜냐하면은 박근혜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보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이명박이가 빨갱이로 보였어요. 그때는. 정말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들에게 만나서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저 이명박 빨갱이한테 쏘가가지고 말이야. 한나라당 그 착한 사람들이 박근혜를 안 찍고, 이명박이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 아, 저는 이제 극과 극이 만난다고요? 저는 참 적에 적은 동지다, 이런 말이 실감이 났던 게, 우리 촛불 집회 2008년 5월, 6월을 그야말로 광화문을 수놓았던 그 촛불들. 그 촛불 집회에 박사모가 나왔어요. 바로 그때 2007년 국면에 네. 박사모가 만나면은 네. 진짜 조선일보 나쁜 신문이라고. 왜냐면 그때 조선일보는 그 이명박을 열심히 밀었거든요. 당해보니까 니들이 조선일보 왜 미워하는지 알겠더라 그러더라고요. 참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승복은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승복을 안 했죠. 근데 그때 선거법이 바뀌가 2인제법이 생겨가지고 경선에서 불복을 하면은 경선을 치른 후보는 불복 출마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아.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그걸 그래서 2인제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아직도 이재호가 새누리당 예비후보 아닙니까? 네. 근데 이재호는요, 경선에 안 나왔어요. 그럼 출마 가능합니다. 이재호가. 그런 다중포석이 있었구나.
여하튼 이제 예. 경선에 참여한 후보는 예. 경선에 졌을 때 그 당을 탈당하고 출마 못하게 지금도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를 지지하는 보수 세력들은 이명박 주변에 있는 이재호라든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옛날 그 민중당 출신들이고 하니까 다 이제 그래서 빨갱이로 본 거예요. 진짜 웃기는 평가지. 말도 안 되는 평가인데. 그래서 이제 박근혜가 출마를 못하니까 네. 대안을 찾은 거예요. 대안을. 그 대안을 찾은 게 바로 이회창입니다. 이회창. 이회창은 이제 선거 두 번 치고 네. 이제 전혀 출마할 생각이 없었는데 바로 박근혜를 적극적으로 밀었던 그 보수들이 이회창을 만나가지고 형과 같은 놈한테 정권을 줄 수는 없다.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나오시오. 네. 해가지고 나온 게 이회창이고 그래서 만든 정당이 선진당입니다. 결국은 그 당의 뿌리는 당시 박근혜를 적극적으로 밀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가 후보가 되니까 당연히 힘을 합쳐야지. 그 뭐 전혀 정치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새로운 일은 아닌데 워낙 단일화에 밀려가지고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거의 멘붕 상태예요. 네. 선거는 오늘 지금 아주 또 한 번의 멘붕이 또. 완전 멘붕인 거죠. 예. 박근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게 1998년 재보선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박근혜를 정치권으로 불러들였느냐? 이회창입니다. 이회창 당시 총재가 불러들였어요. 그랬고 또 하나의 그 여담이라면은 그 2007년 12월에 그 동영상이 나왔잖아요. BBK를 제가 설립했고 그거 나왔을 때 박근혜 당시 전 대표가 아니 이거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명박 이대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측근에게 했다는 그게 이제 결국은 보도가 있었어요. 자기가 못 나오니까 네. 이회창을 밀었던 거죠. 그래서 박근혜는 그럼 이회창을 밀었다? 이회창을 당연히 밀은 거죠. 아니 속으로. 겉으로야 못하죠. 누구한테 표를 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근데 그때 이거 경선 과정에서 그 박근혜를 밀었던 사람들, 7인회. 그 멤버들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결국 이해창한 들어가가지고 밀었으니까 결국 그 얘기가 된 거죠. 네. 본인은 법에 따라서 못 나설 뿐인 거죠. 근데 그때 사실 어떻게든 입장 표명을 했으면은 그거 맛이 가셨을 건데, 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살아났죠. 근데 참 너무 그때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요즘에는 선거 비용을 국가에서 다 지불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자기가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에서 돌려주죠. 근데 요건이 있습니다. 15%의 득표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회창이 대선 나와가지고 딱 15%를 득표를 해가지고 돌려받았다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였던. 근데 그게 저도 세부적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15% 이상 득표를 하면 100% 받습니다. 100% 받죠? 그리고 10% 받으면 50% 받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이걸 잘하느냐? 출마해봤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때 그 문국현 캠프에 있던 제 아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제 출구조사 결과를 좀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줬는데, 아니? 5%라고? 그럴 리가. 우리는 지더라도 한 15% 생각했는데, 거기서 진짜 문국현 대표가 멘붕이 왔던 거예요. 5%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든. 아주 여담입니다, 이거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정당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좀 당원인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예. 누구 어디 가가지고 공직에 한 번도 나서본 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당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사람이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 그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교수는 네. 절대 안철수 못 이긴다. 그리고 안철수는 절대 나와서는 이번에 안 됐다. 16년에 네. 나왔어야 했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그 책이 지금 뒤에 있는데요. 네. 그 책 내려고 할 때 제가 발발 떨었어요. 야, 안 되면 어떡하냐. 이거는 불과 열흘 후면은 성적이 나오는 건데 그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조 교수 날 믿어라 했던 그 조 교수 정말
정치 분석에는 우리나라에서 따라갈 사람이 뭐 김영민 교수하고 나밖에 없는 정 교수 나오세요. 예. 자, 문재인이 이긴다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기획은 서영석, 집필은 우리 조기숙 교수님이 하셨는데, 오늘 일단 안철수 후보의 그 백의종군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문재인이 이길 거라고 봤던 이유는 예. 이제 두 분의 지지자의 성분을 분석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걸 과학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김어준 교수는 그 역술적 지식인이라면 육감적 지식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분은 육감적. 이제 아주 직관을 쓰는데 제가 과학적 분석한 거랑 98%가 같은 유일한 논평가예요. 이 정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인정을 안 해요. 다 나도 정치 한 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여론조사를 하자 그래요. 누가 더 경쟁력이 높으냐, 안철수, 문재인 중에. 그럼 많은 분들이 안철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건 틀렸다는 거죠. 왜냐면 여론조사는 사실을 묻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가 경쟁력이 높으냐,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언젠가 누군가 높은 게 드러나잖아요. 이런 건 여론조사 하면 안 돼요. 여론조사는 뭘 해야 되냐면 의견. 그냥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선호의 차이. 그러니까 너 누구 지지해, 누구 좋아해. 이건 여론조사가 성립이 되는데 누가 더 적합해. 그것도 모르죠. 누가 더 적합한지. 또는 누가 더 경쟁력 있어. 이런 거는 과학의 영역이거든요. 사실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교과서 1권을 딱 1권 1장을 열면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되는 것.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이 3이냐 해서 여론조사에서 90%가 찬성하면 3이 됩니까? 안 되죠. 예. 예. 그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로 해서 안 되는 것들을 우리나라는 여론조사에서 하는 문제가 있고 그걸로 이제 여론 조작을 하는 거죠. 조중동들이 여론 조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면 제가 안 된다고 굉장히 주장을 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는 정말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다 원하는 결과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설문 단어 하나만 바꿔도 결과가 확 달라지고요. 완전히 그 샘플링만 좀 잘못해도 달라지고 그건 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전 던지기지.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동전 던지기지. 이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는 우리가 9월부터 할 걸 알았잖아요. 그럼 동전 던지기 해서는 감동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도 뭐 공론 그 배심원제든 배심원제가 사실 공론조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심원제든 뭐 국민참여 경선이든 이렇게 승복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투표는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는 태도거든요. 누구를 지지하니 태도야. 근데 지지하지만 행동으로 투표를 가는 사람이 안철수 후보 지지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면은 문재인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죠. 근데 만일에 안철수 후보가 그래서 단일 후보가 되면은 본선 경쟁력이 훨씬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국민 참여 경선을 했었어야 되는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정당 개혁이라고 한 후보가 국민 참여 경선을 안 받으니까 벌써 거기서 이제 국민들이 실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여론을 바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깨어있는 시민들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엔 저도 이제 안철수 교수를 굉장히 좋게 봤고 지금도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안 교수에 대해서. 제가 비판은 많이 했지만 근데 비판은 왜 했냐면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정치의 전문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오히려 나처럼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러는데 그럼 뭐 야구 선수가 맨날 패하면은 축구 선수 주장 데려다가 개혁하면 더 잘하나요? 그러니까 좋은 비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IT 회사를 내가 한다. 그러면 IT에서 한 10년 뼈가 굵어야 이게 뭐가 잘 되고 뭐가 수익이 나고 이걸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정치 예측을 이렇게 과감하게 막 그 책을 찍어낼 정도로 과감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그래도 한 20, 30년 정치 예측을 해왔잖아요. 해오고 맞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시겠지만 저는 이제 나름 맞았거든요. 맞았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자기 예측에 대해서. 근데 이게 뭐로 하냐? 이게 다 과학이라는 거죠. 이후부터 대선까지 한번 좀 전망해 주시죠.
앞으로의 어떤 변수라든지 대선까지 그 앞으로 전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안철수 후보에 가 있는 이 지지가 뭐냐. 그러면은 그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이제 최소한 제가 4.11 총선 직후의 데이터로 분석해 본 걸 보면 민주당 지지자야 둘 다. 핵심 지지층이. 예. 근데 문재인 후보한테 7% 더 많아요. 안철수 후보보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도 민주당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당 밖에 무당파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정당 후보 지지층이 60%, 그다음에 이제 무당파가 40%라면은 안철수 후보는 53%대, 47%. 그러니까 굉장히 지지층이 겹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소한 정당 지지층은 일거에 흡수가 가능하다 보는데 예. 이제 그러면 이 안철수 후보한테 가 있는 이 정당 지지층이 뭐냐? 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게 오해를 해서 섭섭해서 토라진 분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창당을 이제 노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토라진 분들.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아닌데. 예. 사실은 아닌데 그 얘기가 책에 다 있어요. 예. 아우,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의 이제 딜레마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을 진보로 가져가야 돼요. 왜냐면 한나라당이 보수로 아주 똘똘 뭉친 40%의 정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35% 정도 되거든요. 많이 올랐네. 아니, 옛날에 20%였어요, 20%. 그거는 구민주당. 근데 올해 초부터 데이터를 보면 혁통이랑 통합한 이후로 제가 강연하는 것 같죠. 괜찮아요? 혁통이라 하면 혁신과 통합이고 네. 문재인 후보가 이끌었던 시민통합당. 그래서 예, 예. 2011년 12월에 민주당하고 합당했던 그 한 축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혁신과 통합이랑 통합했잖아요. 올 초에 예. 4.1 총선 전에. 그때 이제 지지도가 40%까지 갔다가 한 33%까지 떨어졌는데 계속 이게 조금 늘어나가지고 문재인 후보로 완전히 이제 당이 안정된 다음부터는 35%, 38%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그러니까 옛날 민주당 생각하고 20%였던 맨날 20%였던 그 민주당을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통적 그 민주화 세력과 친노가 합치면 35%가 나와. 그러면 한나라당의 대적이 되는데 분열하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친노만도 안 되는 거고 민주당만도 안 되는 거.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고리를 계속 이간질하는 게 누구냐면 이제 그 한나라 수구 언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내 비주류. 그러니까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줌으로써 피해본 분들. 그분들이 이제 지금 최근에 67명 전직 의원 안철수를 자유 지지하게 해달라 했던 이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 후보가 정치 혁신을 내걸고 나왔지만 실제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은 이제 비주류, 민주당 내 비주류와 그다음에 이제 노 대통령에게 섭섭했다고 생각한 분들, 그다음에 경쟁력을 높이 보는 분들이었고, 네. 실제 안캠프의 그 캠프 팀장을 보면 60%가 이제 기존 정치권에서 온 사람들인데 주로 이제 그 민주통합당에서 오거나 이제 거기서 공천 탈락한 사람이거나 이제 친이계에서 이탈한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 혁신을 내걸었지만 정치 혁신할 수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은 당내 민주적 절차에 승복하지 않고, 당내 민주주의는 치열하게 토론하지만 딱 결정이 나면 승복해야 이게 정당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당이 아니에요. 근데 승복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패자부활전을 시도하는 굉장히 나쁜 선례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안 후보의 열망이, 안철수 현상이 겉으로는 굉장히 정치 쇄신에 대한 바람으로 보이지만 제가 뒤에서 분석해 본 결과로는 이게 민주적 절차에 승복하지 못하는 패자부활전이자 이제 정치 불신층과 뭐 여러 개 이렇게 결합된 세력이라고 할 수 없는 중구난방의 이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꺼지게 돼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예. 자, 문재인 후보 얘기를 계속하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안철수 캠프 쪽에서
선거 협상 중단하고 막 문캠을 비난했잖아요. 예. 안캠 지지도 확 올랐어요. 안 후보 지지도. 그쵸? 그리고 문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막 이랬어요. 그 사과란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봉주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치인은 진짜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거지.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그러니까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그러면 여론에 밀려서 사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지도가 안 후보가 떨어지다가 팍 올랐죠. 그런데 이제 문 후보가 작심을 하고 이제 반격을 했잖아요. 잘못한 일 없다. 그리고 하니까 그럼 잘못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이 너무 너그러워서 사과한 거구나 이러면서 문 후보가 또 반등을 팍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홍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문 후보님이 좌클릭한 건 잘했고 정체성 뚜렷이 세웠고 이제 안 후보님이 이제 아름다운 양보를 해주심으로써 민주당이 재공고화됐다. 네, 다음부터는 저는 당을 깨고 나가는 사람을 철저히 응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안 후보가 희생을 했으니까 저는 안 캠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민주통합당 사람들이니까 또 뭐 새누리당에서 오신 분들이라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 끌어안고 가야 그게 된다. 단일화 정신을. 여기서 천기누설 하나 할까? 좋죠. 이미 그건 짐작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십니까? 아니 김어준 총수가 이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찍은 게 노 대통령 서거했을 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되겠다. 왜냐면 이명박한테 가서 이제 사과한 거. 이명박의 여집합이니까 되겠다. 이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문재인을 대선 후보로 점 찍은 게 몇 년도일까요? 2005년. 참여정부 임기 때. 제가 2005년 청와대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시민사회 수석 아니었습니까 그때? 홍보수석. 홍보수석 아니 문재인 후보가 그때 당시, 시민사회 수석이었죠 당시. 그랬을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제가 친노가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아무 인연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를 불렀을 때는 제가 정동영의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동영을 후계자로 키우려고 사실 이제 저를 부른 책에 건데.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대통령은 여기서 잘 여론조사도 해보고 많이 공부하고 국정을 익히고 나가서 이제 정동영을 잘 좀 도와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저는 사기로는 문재인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정동영의 친구가 가가지고 문재인을 키워야 되는데 그랬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셨다. 아니 근데 노 대통령도 알고 저도 아는 거죠. 이분이 정치할 분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노 대통령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그랬던 일이 있는데 저는 그때도 이분이 대중정치인으로서의 자질뿐만 아니라 노무현의 후계자로 가장 적절한 사람이라고 봤어요. 근데 이제 꼭 정동영 말고 문재인을 키우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동영도 한 번 하고 문재인도 한 번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때는. 근데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이 보인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굉장히 잘 찍거든요. 어떤 점에서 노무현을 제가 2년 전에 예측했잖아요. 노무현이 뜰 것이다. 근데 그 문재인 후보를 봤던 건 뭐냐면 노무현의 여집합이기도 했어요. 문재인이. 노무현의 여집합이었다. 그러니까 노 대통령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특히 후보 때 굉장히 좋아했지만 대통령으로는 좀 피곤한 대통령이었어요. 제가 이제 리더십 연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격 분석을 하는데 사실은 성격이 팔자라 그러잖아요. 리더십도 성격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노 대통령과 제가 성격이 같은 타입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하고 보합 관계의 성격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이제 MBTI 아시는 분. MBTI 많이 아시네. 두 분 다 NT예요. 그러니까 NT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굉장히 신념이 투철하고 배신 안 해요. 의리 있고. 그리고 자기 철학 분명하고. 그래서 이 친노들의 NT들이 많아서 좀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NT 많죠? NT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NT들이 또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 노 대통령은 ENTP라서
혁신가고 일을 좀 벌리는 스타일이죠. 근데 문재인 후보는 INTJ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다 잘할 수 있는 일만 하고 꼼꼼하고 돌다리도 건너서 하고 두드려서 건너고, 예. 실수를 안 하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고. 그래서 제가 그 남자 문재인의 제가 쓴 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감탄을 하실 거예요. 그 남자 문재인도 개입합니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 노무현은 우리에게 강렬한 사랑을 줬지만 문재인은 은근히 중독시킬 거다. 그다음에 노무현은 지지도가 들쭉날쭉 요동을 쳤지만 문재인은 꾸준히 올라가서 이길 거다. 그 성격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맞았습니다. 예측한 그러네요. 거예요. 예. 네. 출마 이후로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예, 있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인품이나 사람됨은 진작에 알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문재인에 대해서 엇갈리는 평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분이 노무현처럼 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상품성이 빨리 안 알려져요. 그래서 숨겨진 진주예요. 근데 TV 토론을 통해서 대중에게 노출되면 될수록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재인이 제가 무조건 이긴다고는 안 썼어요. 제가 또 도망갈 구멍을 남겨놔야죠. 내가 그 부분을 동의 못 하겠더라고. 내가 만들면서. 예.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선 이제 단일화는 뭐 아름답게 됐고 이제 안 캠프 분들을 따뜻하게 품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드려야 돼요. 아, 내가 정말 문 후보의 스텝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역할을 주고 그거는 문재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 투표를 누가 하느냐. 우리나라의 정책 투표하는 인구가요. 5%에서 10%. 아, 근데 그 정책 선구가 향배를 가르니까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은 이미 다 정해졌어요. 80% 벌써 정해졌어요. 부동층이 거의 없는 현실로 봐서는. 예. 그 이제 마지막 정말 그 정책을 가지고 자기 이익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게 중상층이라는 거예요. 중상층. 예. 근데 이제 문재인의 이 좌클릭과 이 좌파적인 정책이 중상층한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그걸 이제 안철수가 담당해 줘야죠. 그러면 이제 계층 투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문재인이 안철수랑 단일화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정책으로 잡았어야 된다,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미 안철수가 백의종군을 하는 상황에서 그 이익 투표하지 안철수를 보고 찍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정체성과 관련된 정책은 흔들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뭘 우리가 우클릭할 수 있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했던 게 세종시 수도 이전이었어요. 네. 수도 이전이 아니라 그거 뭐라 그러지? 하여튼 행정수도. 네. 행정수도 이전이었는데 그게 결국은 충청이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 유권자를 잡은 충청 표심을 거거든요. 잡았던. 그렇죠. 문재인의 안정감이 노무현보다는 훨씬 유리해요. 그쵸? 그, 노무현은 사실 실수를 했어도 20, 30대를 피를 끓게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데, 이 정책이에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이런 정책을 나라 재정 파탄낸다고 생각해요. 빨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좌클릭이 결코 어르신들한테 안 좋아요. 그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부로 와닿는 뭐 정책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받는 그 연금 있잖아요. 네. 그거 유시민이 참여정부 때 만든 거라는 거 구전 홍보를 해야 돼요. 노인정마다 다니면서. 그게 2007년도에 만들었는데, 2006년도에 만들었죠. 근데 시행을 2007년도부터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령연금을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명박이 한 줄 압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인분 어르신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암보험 그 암 걸렸을 때 이제 개인 부담금이 10%인 것도 노무현 정부 때 된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은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다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혜택을 본 분, 이명박 정부가 이 10%를요 5%로 내려놓고 자기네가 100%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명박을 찍겠다는 분이 많아요. 죽을 때까지 새누리당을 찍겠다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이게 다 참여정부에서 했다는 구전 홍보가 필요하고요. 왜냐면 참여정부의 공을 민주당이 한 번도 선거 때 홍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교육 책을 냈어요. 지난주에 제가 책이 2권 나왔는데, 아이를 살리는 교육이라는 책을 좋은 책입니다, 냈는데, 그것도. 네. 그게 이제 제가 낸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문재인 캠프를 위한 교육정책 책이에요. 근데 이거 뭐냐면은 중상층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정책. 그러니까 저는 교육정책을 우클릭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교육만큼은 이념이 개입되면 안 되고 좌우보다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야 되니까 이게 중상층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교육에 관한 한 이 학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 중상층들이 진보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교 평준화 누가 더 지지하느냐. 대졸자가 훨씬 높게 지지해요. 오히려 중졸자가 고교 시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합니다. 이게 예. 아이러니 역설이죠. 예, 그런 역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 정책을 냈는데 문재인 후보의 교육 정책이 아직도 좌클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클릭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책을 무슨 사봐야 되겠네.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책 안 사보셔도요.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슬로우스쿨이라고 다음에다 카페를 만들었는데 이제 아직은 정책을 제가 다 넣지도 못했어요. 이 단일화 때문에 매일 밤새느라고 여러분들도 잠 못 자고 요새 완전 멘붕이었죠. 예. 그래서 제가 아직 카페를 회원이 오늘 들어보니까 14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페 소개를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정책을 다 걸어놓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좀 도와주세요. 카페 네. 만드는 것 좀. 예. 일손 있으신 분들. 그래서 교육 정책을 우리가 이게 옳다. 우리는 진보지만 네. 교육 정책만은 이렇게 중도로 가자. 예. 그러면은 문 후보님이 우클릭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없잖아요. 지지자들이 원해서 가니까. 그래서 거기에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카페 이름은 슬로우스쿨, SLOW 스쿨.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그 토크 콘서트를 앞으로의 일정들을 좀 말씀해 드리면요. 24일 토요일 오후 5시 반에 수원 종합운동장에 있는 수원시 체육회관 2층에서 토크 콘서트가 있고요. 그리고 29일 목요일 저녁 7시에 김해에서 있고, 그 다음날 30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 그리고 12월 1일 토요일 5시에 청주, 충북 청주 신덕구 복대 1동에 있는 북카페 담쟁이, 그리고 12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 있는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저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괴테 말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희망만 있으면 행복의 싹은 그곳에서 움튼다. 고맙습니다. 서영석 정치평론가가 기획한 그 남자 문재인이 절찬 판매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정치 토크 모두 마칩니다.